데뷔 전 은밀한 과거 이야기, 스타의 전직.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될 뻔한 한류 스타가 있다. 피겨 요정을 꿈꾼 배우 한채영. 이것 때문에 피겨 스케이트를 관뒀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배우 윤현민. 본인도 숨기는 흑역사의 진실은? 배우 윤상현. 데뷔 전 분식집 사장님이었다. 한 달 수입으로 아파트 샀다는 풍문의 진실은? 원빈의 전직은 자동차 정비사가 아니라 미용사 보조였다. 숨겨진 그의 과거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뜨거운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발로 뛰어 얻은 생생한 정보도 드립니다.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자, 반갑습니다. 구정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살만 쪘어. 그래도 참 좋은 게 새해가 두 번이잖아요. 이런 일일리에 또 이렇게 작심삼일로 끝난 거를 구정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월 1일 되면 다들 뭐 금연한다, 운동한다, 네. 뭐 결혼하자, 뭐 난리를 치는데요. 네. 그냥 안 지켜져도 마음 한구석으로 조금 다행스러운 게 다시 온다. 한 달 정도 후에 진짜 설날이 오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금연하고 운동하고 네, 예. 건강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말 나온 김에 오늘은 과거 이야기를 좀 한 번씩 해보는 거 어떨까요? 잊자는 의미에서 하나 씨. 네. 오늘 풍문 주제 힌트 나갑니다. 네. 수구 선수 소지섭, 어울린다. 어울려요. film 작가 지진, 맞아요. 과거에 지진 씨가 맞아요. 헤어 디자이너 박수. 이상해. 아니에요. 왜요? 옛날에 나 알바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거 과거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시는 이 감이 오네요. 과거부터 어느 정도 잘생기고 잘 될 스타들을 오늘 언급. 일단 새해 맞이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뭡니까 오늘 주제? 네. 오늘의 풍문 주제는 스타의 전직입니다. 네, 요즘 박보검 씨랑 유나 씨가 네. 민박집 알바를 하잖아요. 네. 마치 예전부터 해온 일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서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네. 박보검 씨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응답하라를 통해서 바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학생이신 분이었잖아요. 네, 바로 우리가 박보검 씨의 이름을 강렬하게 알 수 있었던 그 작품이죠. 응답하라 1988로 시작해서 뭔가 배우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왔을 것 같은 박보검 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박보검 씨는 연기자 이전에 다른 과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여성들의 그 마음을 다 갈라놓은 그 박보검 선수 씨가 출신이죠. 그런 거죠. 뭐냐면 사실 박보검 씨는 물살을 가르는 수영 선수 출신입니다. 물개. 인기가 뭐예요? 인어왕자지. 아니 근데 진짜 박보검 씨가 반전 외모잖아요. 얼굴은 진짜 쌍하고 순수한 소년 이미지인데 네. 이게 키도 181? 네. 에다가 뭐 네. 비율이 완벽하고 네. 어깨가 이렇게 넓으니까 얼굴이 작은데 더 작아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박보검 씨 하면 건강한 매력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고 뭔가 진짜 여자도 번쩍 들어올릴 것 같은 체력인데 사실은 그 반대 이유로 건강이 너무 약해서 수영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몸이 약해서 막 심하게 뭐 울면은 막 탈장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는데요. 정말 부모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이 어린 박보검을 그 유아 어린이 스포츠단에 보낸 거예요. 체력을 길러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물에서 놀면서 너무나 재밌었나 봐요. 그리고 또 체격도 좋잖아요. 자연스럽게 너무 잘했던 거죠. 그래서 선수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박보검 씨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 학교에 수영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학교 대표로 또 대회 출전해갖고 상도 여러 개 탔던 그래요.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박보검 씨의 이제 약간 통통했거든요. 그때는 지금 너무 말랐지만 통통했는데 그때 이제 별명들이 이제 뭐 목동 돌고래 그리고 뭐
리틀 조련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유망주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박보검이에요? 네. 귀여워. 야, 너무 귀엽다. 똑똑하게 보이네요. 야, 저 때 또 저 때 매력이 있는데 저기서 지금의 어떤 요때 요 모습이 있네. 요게 변화군요, 변화. 야, 이미지가 다르네요. 아니 부티나는 어떤 어린이였다면 하면서 저렇게 준수한 청년으로 변했네요. 그 수영 선수 출신 스타면 소지섭 씨가 있잖아요. 네. 눈매가 약간 소지섭 씨 닮았다는 얘기는 듣는데. 뭐라고요? 공유 왜 그래요? 어디를 갖다 붙이는 거야 지금? 근데, 공유랑 소지섭을 합했는데 슬리피가 되니까. 근데 소지섭 씨만큼 수영을 그 실력이 잘했던 건가요, 박보검 씨가? 바로 저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할 때 되게 꼴보기 싫은 이제 정확히 알겠네요. 예. 슬리피가 소지섭과 공유를 섞었다. 네. 요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니 눈매가 비슷해요. 눈매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소지섭 씨 저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 눈 아닙니다. 네. 아니 왜 이럴 때만 단호해지세요 그렇게? 아니 저 친구도 연예인이고 팬층이 있는데. 그러네. 공유. 지섭. 뭐라고요? 넘어가시죠 예. 빨리. 그 입이 문제네요. 네.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지섭 씨 같은 경우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까지 지냈고요. 박보검 씨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수영 선수를 하다가 본인이 좀 하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다고 알려졌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이때부터 약간 좀 살이 쪘다고 해요. 근데 약간 슬럼프가 또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의 이제 박보검을 볼 수 볼 있지 수 있는 거 않았나 아니냐. 생각됩니다. 예. 네, 이렇게 수영 선수 경력 때문에 작품에서 정말 반짝반짝반짝 빛을 발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K본부 드라마였어요. 구름이 그린 달빛. 예. 여기서 왕세자가 물에 빠진 김유정 씨를 직접 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복을 입고 또 아주 자유자재로 물살을 가르며 평영과 저병을 오가며 우리 박보검 씨가 아주 춤을 추듯이 김유정 씨를 가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드라마에서 박보검 씨가 보신 것처럼 뭐 수영뿐만 아니라 승마, 무술, 활쏘기 굉장히 몸을 쓰는 장면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매번 그 동작이 거칠지 않고 우아하다, 아름답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평소 어떤 다져진 그런 몸의 신체의 유연함. 아름다움이 그대로 좀 표현이 됐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수영 선수의 그 특유의 끈기가 박보검 씨한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사실 영화계에서는 박보검 하면 끈기의 아이콘이에요. 왜냐하면 박보검 씨가 지금에야 스타 대접을 받지만 과거에는 그냥 라이징 스타로 굉장히 오래 갔어요. 올해 뜰 스타, 또 다른 해에 또 뜰 스타는 박보검 씨 이름이 늘 한 2,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잘 될 듯 하면서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실 포기할 만도 하거든요. 지치거든요. 근데 정말 쉬지 않고 단역이든 조연이든 정말 많은 작품을 다양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계 관계자들끼리 어떤 얘기냐면 저런 애는 언젠가 꼭 된다. 우리가 꼭 지켜보자 하면서 박보검 씨가 짠 떴을 때 관계자들 모두 기뻐했어요. 근데 박보검 씨도 어렸을 때 수영을 했고 운동에 대한 이질감이 없다 보니까 일단 요즘 학교에서 발레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비디오를 보면서 필라테스랑 요가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일단 근육을 좀 찢는 연습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근육을 많이 늘려주는 운동만 하나라고 생각했더니 김종국 씨랑 같이 또 헬스를 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김종국 씨가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동료 연예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눠주잖아요. 실제로 박보검 씨가 김종국 씨와 함께 운동을 하고 나서 어깨 넓이가 좀 더 넓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짤들이 돌아다녀요. 그 종국 씨와 함께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박보검의 어깨 몸의 넓어졌다. 변화 해가지고 어깨와 이 두께가 달라졌다라고들 있더라고요, 사진이. 네, 제가 아는 엔지니어 분이 그러는데 그 박보검 씨가 네. 수영을 해서 그런지 폐활량이 좋아가지고 이 노래도 굉장히 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노래 굉장히 잘합니다. 네. 박보검 씨가 사실 원래는 연기할 생각이 전혀
손이 없었다고 해요. 수영을 그만두고 싱어송라이터의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면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데모 영상을 만들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그 영상을 YG, JYP, SN까지 3, 4회 다 돌렸었는데 이때 유명 기획사를 포함한 자기가 데모 테이프를 돌린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한번 미팅을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박보검 씨의 이 데모 영상을 구해봤는데요. 네, 2AM의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에요. 예쁜 목걸이를 사주고 싶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이 박보검 씨의 이 피아노 실력은 바로 이제 송혜교 씨 시집 갈 때 그때 쳐주거든요. 그때 기가 막힙니다. 예. 송송 커플 결혼할 때 결혼 반주를 박보검 씨가 했군요. 맞아요. 사진으로 저기 있네요. 예. 네. 반주자로 앉아 있는 거죠 지금. 멀리서 봐도 다르네요. 되게 앉아 있는 모습도 반듯하네요. 네.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반주자를 찍고 있는. 처음에 배우 소속사가 아니라 뭐 SM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수로서 유명한 그런 소속사에 갔다면 엑소 같은 아이돌 그룹으로도 데뷔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갖출 거 다 갖췄으니까. 아니 근데 왜 가수가 안 되고 배우가 된 거예요? 뭐 대형 기획사에서 다 연락이 왔다면서요? 예, 대형 아이돌 기획사에서 물론 알아보고 연락을 했죠. 그런데 가장 먼저 더 알아본 건 박보검 씨의 그 전 소속사 사이더스였던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나 내일에 이 회사에 갈 거예요라고 하지만 조금 더 솔깃하게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마음을 바꾸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박보검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약속했던 대로 그냥 간 거죠. 왜냐하면 뭐 다른 데서 가수 못해도 이 회사에 뭐 내가 대표 가수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런 박보검 씨에게 야, 너 가수 말고 연기해라고 조언을 했던 선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차태현 씨인데요. 차태현 씨가 딱 알아본 거죠. 얘는 아무래도 배우 눈빛인데 왜 자꾸 노래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길로부터 아마 차태현 씨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배로서 조언을 많이 하는 가운데 뭐 인성이라던가 앞으로 배우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그걸 가장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 차태현 씨도 자기도 앨범을 했어요. 맞아요. 네, 앨범을 냈으니까 배우로 잘 되면 앨범 네가 원하는 앨범 낼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했겠죠. 네. 아주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박보검 씨는 여전히 가수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아이돌보다는 뮤지션이라는 것에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돌보다는 뮤지션은 조금 더 좀 범위도 넓어지고 또 오랫동안 또 활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놓지 않고 있고 때문에 음악에 관한 전반적인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진학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재즈 피아노학과로 가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때 불합격을 했었고 음악 공부를 그래도 더 할 수 있는 영화 뮤지컬 학과에 진학을 해서 뭐 화성학 공부라든지 작곡이라든지 음악에 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요. 지금 뮤지컬 학과니까 뮤지컬 그쵸, 또 배우로서도. 공연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이제 박보검 씨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네. K본부 이제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OST를 불렀습니다. 바로 내 사람을 불렀는데 이 노래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 노래가 이제 바로 실시간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면서 느낌이 약간 리틀 한석규 느낌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예. 한석규 씨도 드라마 주제곡 많이 그렇죠. 불렀거든요. 8월에 그죠. 영화 드라마. 그러면서 이제 약간 느낌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박보검 씨 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구름이 그린 달빛 이후엔 차기작이 없어요. 그래서 차기작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송화봉송 주자도 하고 김연아 씨와 같이 무슨 이벤트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보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조금은 쉴 시간을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데뷔 때부터 구름이 그린 달빛까지 그 성공하기 직전까지 정말 쉼없이 정말 개미처럼 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휴식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CF나 이런 다양한 이벤트성으로 우리가 잠깐 그 박보검 씨의 인간적인 매력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조금 차기작은 기다려주는 또 괜찮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지금 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또 더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죠. 수영하셨던 분들은 특유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박하나 씨를 위해 한 분 더 또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또 수영계입니까? 수영계 출신 누굽니까? 네, 이분은 수영 선수는 아니지만 수영 선수보다 더 어쩌면 박태환 씨보다 더 그 업계에서는 유명했던 그래요?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깜짝아. 아이고 깜짝 놀래라. 근데 삼각 팬티에 하얀색 삼각 팬티가 눈에 띄는데. 저거 아무나 뭐 소화 못하는 예. 자, 홍석천 씨. 너무 내리는 거 아닙니까 사진을? 몸으로 봤을 때는 안 되겠네. 약간 뭔가 마블리 젊었을 때 같은데 약간 느낌 있어요. 아 구조 요원? 이태고 이게 딱 나오시구나. 너무 크게 나왔는데? 기름칠을 많이 하셨네. 이분은 수영 선수는 아니지만 정말 그 업계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수영장 어머니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수영 강사였어요. 유명하시겠는데. 예. 전설이죠, 전설. 저 수영복 차림으로 강사를 하셨다고요? 그럼요. 아니 그럼 수영복 어디예요? 아니, 원래 수영 강사는 어디예요? 항상 삼각 팬티를 입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실제로.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삼각 팬티를 입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그 선수용 그 네. 칠부 뭐 아니면은 그 전신 수영복 같은 거. 그 수트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 약간 그러니까 이태곤 씨의 과거인 거죠. 예. 근데 이태곤 씨는 경희대학교 사회체육학과를 나와서 방배동에서 정말 유명한 수영 강사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보통은 한 반에 20명의 강습생이 있어도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레인이 그렇게 다 길지가 않잖아요. 한 25m거든요. 대부분 동네 수영장은. 근데 이 이태곤 씨의 그 수영 강습반은 50명이었대요. 어머니를 넘어서. 그러니까 하루에 그 반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몇 반씩 이렇게. 예, 근데 한 타임당 너무 많으니까 초과로 받은 거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수강생 어머님들이 도시락을 그렇게 우리 선생님 몸 생각한다고 좋은 도시락을 많이 싸왔다고. 그래서 당시에 형 좋은데 뭘 또 참 어머니들 남편을 좀 챙기시지. 당시에 그 별명이 있어요. 예. 이태곤 씨. 뭐냐면요. 아줌마들의 대통령. 너무 이해 가지 않으세요? 진짜 그 정도로요? 저반은 티오가 안 나요. 혹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수영 누가 빠져 들어가거든요. 혹시 뭐 추첨하고 뭐 그러진 않나요? 저반은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수영을 잘 가르친 것도 있지만 외모적으로 수려하고 그런 선생님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뭐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하지 흐뭇하니까.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아마 이태곤 씨 목소리 좋잖아요. 그 중저음으로 가끔은 이렇게 몸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아마 그래서 더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딱 보세요. 몸매도 멋있는데 목소리도 중저음인데 얼굴도 남자답게 잘생기죠. 그리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기골에 장대한 장군 같은 느낌? 남편 얘기할 때 그렇게 좀 흐뭇하게 웃어봐. 예. 방송 보지 마요. 네. 예를 들어서 잘 가르친다는 게 참 여러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예를 들어 김태희 씨가 우리한테 수학을 가르친다고 쳐봐요, 고등학생 때. 네. 그러면 썩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아도 아마 아이들이 알아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태곤 씨가 가르치는 그 반의 아주머니 수강생들은 굳이 이태곤 씨가 뭐 여러 자세 이런 거 안 해도 알아서 유튜브 봐서 다 이렇게 자세 배우고. 아니에요. 예습해요. 그렇지. 못해야. 선생님이 잡아주죠. 지금 하나 제가 얘기하자면 못해야 일부러 막 너무 선생님 없을 때는 막 그런데 나 같으면 물에 빠져서 물을 먹을 거야. 그러니까 물을 먹고 굉장히 잘하는 거 보고 말해줘. 혹시 엉망이다, 엉망이에요. 아니 정말 엉망진창이네요. 그 수영 강사들이 이제 수강생들이 늘 때마다 따로 몇만 원씩 이제 좀 인센티브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인기 이제 강사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수강생 모으는 노하우. 이태곤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약간 좀 한 사이즈 작은 수영복 그리고 망사 수영복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떻게 해보여 다 보인다. 여기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쪽이 아니에요. 어디가 망사예요? 한 사이즈 작은 한 손만한 그 수영복을 입고 뒤에가 망사예요. 진짜. 아니 그런 수영복을 팔아요? 이태곤 씨 돈 벌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접 이태곤 씨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본인이 얘기했다고요? 네. 봤었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정말 아슬아슬하겠죠. 예. 수영을 하고 이제 쓱 나올 때 쓱 엉덩이를 턱 당겨주는 거. 예. 이게 바로 개인기. 아 그게 아니라 이게 팬티 라인을 한번 찍어주는 거 그거를 해요. 수영 선수들도 다 그걸 하잖아요. 아주머니들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영 씨 처녀가 못하는 소리가 못해요. 자,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네. 이제 수강생들이 이태곤 씨를 이렇게 만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정말로요? 그런 고충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네.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네. 바로 스킨십 주의보가 발령이 된 건데요. 예. 수영을 가르쳐 주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세 교정 때문에 스킨십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수영연맹에서 회원들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 이태곤 씨 때문이 아니라 수영 그렇죠. 알고 보니까 다른 지역의 센터에서 성추문 문제가 불거지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된 거죠. 그래도 수영은 가르쳐야 하니까 이태곤 씨가 쓴 방법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잠자리채였어요. 잠자리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스킨십이 안 되니까 잠자리채를 이렇게 이용해서 강습을 했는데 수강생들이 더 기분이 나빴다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 골프 배울 때 이게 골프채로 이렇게 그렇죠. 치잖아요. 그러듯이. 이태곤 씨와 함께 이제 방배동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었던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또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은 같은 학교, 같은 과 출신의 수영 강사. 네. 바로 김승수 씨입니다, 배우. 네. 김승수 씨가. 느낌이 좀 다르다. 되게 연약해 보이시는데. 느낌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이태곤 씨는 이제 망사 수영복으로 어머님들 마음을 흘렸다면은 이 김승수 씨 같은 경우는 약간 부드럽잖아요, 느낌이. 약간 마사이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어머니 마음을 흘렸는데 이 두 분의 수영 실력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제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수영 하루 종일 할 수 있죠. 24시간 물에서 수영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이태곤 씨가 저는 뭐 수영하면서 김밥도 먹을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떠는다고 합니다. 수영장들마다 다 이태곤 씨 스카우트 해가려고 정말 난리였대요. 그 정도였어요. 예. 그랬겠다. 인기가 많았겠다. 그렇게 수강생들의 마음을 흔들던 그 이태곤 씨가 또 다른 곳을 간데 거기가 상무팀 수영 강사였어요. 원래 아줌마들의 대통령인 그가 이제 상무팀에 가서는 너무 혹독하게 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별명은 터미네이터였다고. 예, 정말 군인들이 너무 독하게 훈련해서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글로 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인기 수영 강사에서 배우로 전향을 한 건가요? 수영 강사를 하던 중에 신체 포기각서를 써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또 뭐라고요? 또 뭐예요? 일단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요. 올드보이를 패러디한 광고였어요. 아마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바로 이 광고예요. 이거 이태곤 씨가 찍은 거예요? 이태곤 씨 아닌가? 이거 생각나시죠, 다들? 네. 마이너스 8분. 8부에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몸을 잘 쓰고 몸이 좋은 사람을 찾다가 이 광고팀에서 이태곤 씨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태곤 씨가 일단 고등학생 때 미스터 코리아에 출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몸이 다부지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몸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러한 경력도 있는 데다가 수영 강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몸에 장근육도 있고 광고팀에서는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은 인재였던 거죠. 하지만 요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혹시나 다쳐도 책임을 절대 묻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체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거를 줄로 이렇게 잡아당긴 게 아니라 자신이 아니요, 저 자세는 제가 아는데 저는 이제 저게 사실 올드보이에서 유지태 씨가 했던 동작이잖아요. 저게 진짜 어려운 동작이고 정말 요가 그러니까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동작이에요. 그래서 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동작인데 그렇겠죠. 실제로 저도 이제 유지태 씨랑 친구여서 얘기를 좀 예전에 들었는데 친구예요?
예, 대학 동기입니다. 근데 그 동작은 정말로 척추에 안 좋은 동작이에요. 진짜 목숨을 잃을 정도로 되게 위험한 동작이에요. 사실 지태도 이제 원래 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몸이 상당히 유연하고 되게 연습을 많이 해서 저 때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태곤 씨 같은 경우는 근육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죠. 유연해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거를 신체 포위각서를 써야 될 정도로 위험한 동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광고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다 준 광고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광고를 보고 임성한 작가가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하늘이 씨 오디션을 보는 게 어떻냐라고 러브콜이 와서 오디션을 보고 이 드라마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그 이태곤 씨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연급 배우로 성장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영을 해서 몸이 좋아졌고, 몸이 좋아진 덕분에 CF를 찍었고, CF를 찍은 덕분에 배우까지 하게 될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 수영이라는 그 뭐 자본이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요즘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요. 평창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로 만날 뻔한 스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잘 풀렸으면 뭐 에어컨 CF 한 2개 정도는 나왔을까. 스포한 선수? 제가 이렇게 찍기 전에 한때는 제가 빙상요정으로 부산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스타와 제가 함께 전국체전에 출전한 적이 있었던 그런 인연이 있는데 말입니다. 말투를 들어보니까 누군지 알겠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분이십니까? 아니 왜 여자들끼리 이렇게 재소자 말투를 씁니까? 재소자요? 슬기롭습니까? 군인.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만날 뻔한 스타는 과거엔 빙판을 달렸지만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여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며 아주 후끈하게 달아올랐었고, 지금 송혜교 씨의 마음을 후끈하게 만들고 있는 스타 송중기 씨입니다. 송중기 씨. 송중기 씨 이름만으로도 박수를 치네요. 가버리셨어요. 운동선수면 강호동 씨나 뭐 서장훈 씨 같은 그런 분들을 떠올리는데 흡사하게 생긴 송중기 씨가 운동선수였다니까 조금 의외인데요. 어떤 종목이었나요? 송중기 씨는 일단 동계 스포츠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전 세계 1위 종목이죠. 바로 쇼트트랙 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무려 12년 동안, 그러니까 뭐 1, 2년 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이 운동을 했었던 스타인데요. 실제로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매년 대전 광역시 대표 선수로 뽑혀서 전국체전에도 3번이나 출전을 할 만큼 정말 그 실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송중기 씨를 영화 인터뷰차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송중기 씨랑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저도 쇼트트랙 선수를 했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국체전에 나간 시기가 좀 약간 비슷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했었고 아마도 저랑 같이 식판에 들고 서 있던 적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굉장히 하얗고 잘생긴 애가 있었는데 그게 송중기였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전국체전에 나갈 정도면 취미로 한 거는 아닌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올림픽을 목표로, 올림픽 메달을 따겠다라는 목표로 선수 생활을 했던 정말 잘하는 선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다 보면은 본인이 특히나 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신은 뭘 더 잘했냐라고 했더니 본인은 스타트가 굉장히 빨랐고 곡선에 들어가는 게 좀 괜찮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빠르면 좀 성공할 가능성이 제 입장에선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력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송중기 씨 이제 대전 삼성동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단 말이에요. 저희 그 고향 직계입니다. 그래요? 삼성동 출신이에요. 직계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전국 순위 한 50위 정도. 그 스타트는 정말 빨랐어요. 스타트는 너무 빨라갖고 출발하면 제일 먼저 1등에 나가는 그 스타트의 달인. 출발탄 송중기 이런 별명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 직선 같은 경우는 이미 각자의 그 낼 수 있는 속도가 제가 봤을 땐 정해져 있어요. 각자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각자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뭐 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곡선과 스타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력이 예를 들어서 송중기 씨가 그렇게 막 뭐 스피드가 아주 좋은 그 선수가 아니라면 곡선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스타트에서 애초에 따돌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이걸 잘했다고 하면 운동선수로서는 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네.
그 쇼트트랙 같이 이제 올림픽에서 웬만하면 국가대표 정도 된 메달권에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종목은 전국체전은 거의 국가대표 선발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 정도죠. 예, 다른 거랑은 네. 좀 다르게 이런 종목은 진짜로 치열하죠. 진짜 치열하고 잘하는 사람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쇼트트랙 같은 종목은 정말 0.01초 승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50등에서 10위가 되는 게 아주 먼 어려운 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이 정도 상위권에 있었으면 충분히 조금 더 노력을 했거나 혹은 뭐 감독님과 잘 훈련이 됐다면 충분히 뭐 국가대표로도 진출하고 나중에 뭐 올림픽 무대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랬으면 지금의 송중기 씨를 만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죠. 예. 요즘은 그 아이들 운동을 시키려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특히나 또 동계호의 그 스포츠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2년간 뒷바라지를 하셨다는데 진짜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제가 조사해보니까 아버님이 일단 세차장을 하시다가 대기업 좀 인테리어 집 하는 거 좀 운영하고 계시고 대리점을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 근처에서 이제 카페 또 하나 하시고 이제 그 작은 아버지께서 네. 그때 말했던 거죠. 키즈 카페하고 찜질방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아 정말 다 알아보셨네요. 송중기 씨 형이 있잖아요. 예, 형이 시청 앞에서 카페 하다가 접고 이제 다시 세차장 또 하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집안은 아니다. 쪽으로는 좀 힘든 집안은 아니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예. 송중기 씨 아버지는 굉장히 대전에서 유명하시대요. 뭘로 유명하냐면 자수성가한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인 거예요. 아들이 연예인으로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대전 지역에서 뭔가 사업을 되게 열심히 하셨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수성가한 거를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로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고 배우로도 성공하고 싶었던 게 송중기인 거예요. 이렇게 실력도 뛰어나고 쇼트트랙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던 송중기 씨가 왜 운동을 그만두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사실 송중기 씨는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해서 발목뼈가 으스러진 적이 있어요. 발목이 쇼트트랙 선수가 예, 발목이 으스러졌다고요? 발목이 으스러졌는데 이제 재활 치료를 너무 열심히 했죠.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되던 시절에 또 한 번 이 발목 부상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국가대표의 꿈을 안고 정말 10년 넘게 이 스케이팅을 하고 있던 송중기는 정말 울면서 이 스케이트를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시절에 대한 얘기를 이제는 성공한 배우잖아요. 그때 나 너무 울었고 힘들었어요라고 하면서 인터뷰할 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또 부상도 있었지만 송중기 씨가 좀 조숙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일찍 하면서부터 그런 큰 목표를 생각했던 걸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쇼트트랙 관련해서 이게 학교별 또는 라인별 그 세력 다툼이 좀 있었어요. 파벌 싸움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게 큰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쇼트트랙이 이제 워낙에 금메달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안 좋은 문제들이 불거졌었는데, 그때 이제 실력으로도 사실 쇼트트랙 국가대표 되는 것 자체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여기서는 실력만으로는 또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좀 깨닫고, 좀 일찍부터 그러면 내가 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좀 다른 걸 좀 찾아보자 하고서는 운동을 포기하고 공부 쪽으로 눈을 돌려서 공부에 매진을 한 거였죠. 그래서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바로 엄청난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엄청 센. 아니 왜 대단하냐면 운동을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했던 친구가 그렇게 수능 쉽지 않은데요. 고득점을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예. 운동 특기생들은 수업을 좀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는 힘들었을 텐데. 송중기 씨의 부모님이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특기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주말마다 영어, 수학, 과외를 꼭 했다고 합니다. 꾸준히 했대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암기 과목은 뭐 점수가 한 자릿수가 나와도 영어, 수학만큼은 항상 100점이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이제 공부를 따라가는 것도 수월했다고 해요. 운동할 때 그 승부욕을 이 공부의 승부욕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운동 기록 세우듯이 시험 점수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떼어보면 올수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능 점수 400점 만점에 380점, 토익 900점. 뭐 대단한 뭐
효과를 낳는데 이 모든 게 경험, 운동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지적됐던 게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수업을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프로 선수까지 잘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게 프로 선수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잡아야 10% 안쪽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90% 혹은 99%의 운동 선수들은 아주 애매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좀 송중기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을 그만둔 상실감을 공부로 달랬다. 이게 보통은 이제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뭐 유흥, 뭐 술, 뭐 좀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안 좋은 길이 아니라 공부의 길로 빠지는 송중기 씨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송중기 씨에 대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좀 남다르고요. 이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센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양의 후예가 이제 대박이 났을 즈음 송중기 씨보다 솔직히 말하면 송중기 씨 매니저가 더 바빴어요. 송중기 씨는 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다면 옆에 매니저의 전화기는 정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송중기 씨 매니저는 거의 콜백도 없고요. 전화도 거의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면 뭐 정말 중요한 건 문자로 오겠지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도 많이 전화가 이제 오니까 안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니저가 자리에 없었을 때 송중기 씨가 보고 본인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면 이제 제 지인이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 대표님이시죠? 저 아는데요. 저는 송중기 씨 매니저 전화번호고요. 전 송중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그렇게 센스 있게, 왜냐하면 그 전화를 안 받으면 약간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송중기 씨가 아예 차단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나는 센스 있다는 거 어디서 느꼈냐면요. 시상식에서 송중기 씨가 딱 이렇게 저랑 서 있는데 저한테 형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거 봐? 어머니 어제 상 받으신 거 보고 저희 부가 울었어요. 그 모습이 저희 부모님들 받는 것 같아서. 근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무 준기야 너의 평생 품새끼야.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아니 진심으로. 왜냐면 그때 부모님들이 받았다고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왜 올해 그 예능인들이 안 받고 부모님 받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송중기가 그걸 헤아렸는지 세상에 저희 부모님 생각나서 부모님 봤을 때 저 울었어요. 둘이 둘 다 울었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지금도 얘기하면서 내가 준기야 평생 너를 응원한다. 쇼트트랙을 그만두고 이제 공부에만 전념을 하겠다라고 했던 송중기 씨가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얗고 잘생긴 외모 덕분에 주변에서 좀 송중기 씨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우연히 학교 잡지에 나오면서 성대 얼짱으로 유명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중기 씨가 모델로 나올 때마다 이 잡지가 싹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요. 이 학교 잡지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학교에서만 배포되는 게 아니라 각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도 하다 보면 이 학교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게 그 원동력이 표지 모델이거든요. 많이 보통은 여자분들이 하는데. 보통 여자분들이 하는데. 이 성대 얼짱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이 데뷔하기 전에 일반인으로 방송에 출연했는데 그 영상을 일단 한번 보시죠. 일반인일 때. 네. 이게 뭔가요? 퀴즈라고 써졌는데. 정말 안 되겠네. 정말 안 되겠네. 시작합니다. 퀴즈 대한민국. 이게 이제 K본부 퀴즈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원래 출연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펑크를 냅니다. 이제 당시 여기에 이제 FD랑 친분이 있던 송중기 씨가 급하게 섭외가 돼요. 원래 여기 나오려고 하면 그 안 보던 신문도 봐야 되고 상식 뭐 퀴즈도 뭐 풀어보고 막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정이 없이. 그죠? 송중기 씨 바로 나오자마자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기본 실력. 네네. 저 얼굴에? 네. 나오자마자 준우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잘생긴 외모가 막 나오니까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팬카페가 생깁니다. 그 팬카페는 지금 송중기 씨의 공식 팬카페가 야, 첫 번째 의리를 지키면서 아니, 저기에 나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도 퀴즈 대한민국 예선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예선은 1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KBS 홀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한 몇백 명씩 모여서 예선 문제를 불러니까 그 답을 적어내서 풀고 그중에 성적이 좋은 사람들만 따로 면접을 하는 거예요. 저거를 통과해도 면접한 다음에 콜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저게 언제 올지 몰라요. 네, 저게 되게 출연하기가 되게 힘든, 일반인들은 나가기 힘든 거였는데 그래서 출연을 하셨습니까? 저는 예선 통과하고 면접까지 갔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성적은 좋았는데 거기에 제가 나갔습니다. 거기서 2천만 원 받아왔어요. 거기서 2천만 원 받아왔어요. 자료화면 있나요? 그래서 자료화면 있나요? 정말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지금 왜? 야 지금 박정구 기자님하고 이거 지금 각자 이게 뭐가 된 거야? 어쩐지 잘난 척하더라. 지금 송중기 씨가 준우승했는데 거기서 우승하신 분이. 진짜 멋있다. 사진을 땡겨갖고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최정화 기자님은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출신이고 나 남희영 기자님도 수영 선수 출신이잖아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공교롭게도 운동선수 출신인데 송중기 씨가 이 배우 활동하는데 운동선수였던 게 도움이 됐겠죠? 그렇죠? 당연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12년 정도 저도 한 10년 정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열 문화가 그 몸에 자리 잡혀요. 근데 그게 송중기 씨의 말투를 들어보면 그 특유의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뭐 재밌는 말을 하되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을 만한 그 굉장히 적정선을 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선수 시절에 자기도 모르게 체득된 그런 무언가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모든 운동이 그렇겠지만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유년기에 만들어진 그런 승부욕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무언가 우직함이 되어서 배우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좀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특기를 제대로 살려서 처음에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어요. 쇼트트랙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 경험 때문에 M본부 드라마 트리플에 캐스팅이 딱 됐거든요. 당시에 이정재, 민효린 씨가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선배가 그 드라마를 딱 보고 이정재 씨랑 민효린 씨를 찍지 않았어요. 야, 제 얼굴 하얗네. 무조건 뜰 거니까 빨리 잡아와라는 특명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그 자료 화면을 보면요. 그 하얀 피부에 그 미소년 같은 얼굴인데 스케이트를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건 예를 들면 뭐 스케이팅을 잘 타서 이제 그 드라마의 특기를 살려서 캐스팅된 거라든지 아니면 뭐 끈기 이런 것들 분명히 전 운동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연예인 생활 하다 보면 한두 번 정도 계속 좌절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나 하면서 계속 이제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래서 이제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을 하다 보면 다음 경기가 또 다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점을 찾아서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연습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운동선수 경험이 있었던 거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송중기 씨도 쇼트트랙 때문에 후회했던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영화 쌍화점을 찍을 당시였는데요. 네, 이때 달리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한번 지시를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네가 뛰어봐라 라고 했는데 아마 이 운동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그 뛰는 첫 번째 준비 자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신발을 그러니까 날로 네, 빙판을 꽂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운동을 12년 동안 했으니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송중기 씨가 말하길 감독님이 뛰어봐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내가 되게 이상한 폼으로 뛰었대요. 그러니까 초반에 스타트하듯이 뛴 거예요. 어그적.
그렇게 뛰는 걸 보고 감독님이 신뢰를 잃은 거죠. 얘는 좀 이상하다. 얘는 조금 이상하다. 이게 신뢰를 잃어서 송중기 씨가 정말 그 영화에서 대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있던 대사를 임주환 씨한테 아이고. 감독님이 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송중기 씨가 운동으로 인해서 연기하는데 도움을 뭐 받았다, 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전 또 한편으로는 뭐 송혜교 씨와 결혼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줬다 생각합니다. 운동이요? 송혜교 씨도 어릴 때 운동을 했어요. 네? 네, 그것도 같은 빙상 종목을 했어요. 아, 진짜요? 뭐를요? 피겨 스케이팅을 했었어요. 잘 어울린다. 재밌겠다. 그러니까 어릴 때 했던 이런 빙상 스포츠 종목을 했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사실 친해지면 옛날 얘기하고 어릴 때 얘기하고 어떻게 이러냐면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쌓이잖아요. 둘이서 스케이트 타면 너무 이쁘겠다. 그러니까. 근데 둘이서 아마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면 바로 CF 될 것 같아요. 진짜 몰랐어. 나 송혜교 씨가 피겨했는지는 몰랐어요. 야. 송혜교 씨처럼 피겨 요정을 꿈꾼 분이 또 있더라고요. 또요? 네, 그렇습니다. 바비인형 외모, 서구적인 매력, 그리고 유부녀 같지 않은 유부녀. 바로 한채영 씨 이야기인데요. 한채영 씨. 한채영 씨가 데뷔 전에 미국에서 19살 때까지 피겨 선수로 피겨냈어요. 네,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완벽한 더블 악셀이 주특기였다고 전해지는데요. 한채영 씨 하면 그 매력적인 눈빛이 좀 인상적이잖아요. 네. 그 눈빛으로 얼음판 위에서 연기했을 그 모습을 상상하면 그때 당시 아마 예술 점수가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두 바퀴는 돌거든요. 네. 근데 두 바퀴 반 더블 악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김연아 씨도 이 기술 하려고 2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근데 한채영 씨가 이 정도 기술을 한다 그럼 굉장히 선수 출신 잘한다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도 더블 악셀이 가능했다라고 해요. 근데 김연아 선수를 보고 뭔가 신이 난 마음에 바닥에서 더블 악셀을 하다가 이게 바닥에 접질러져서 발목이 좀 다친 이후로는 하지 않겠다, 안 한다라고 굉장히 애교 있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저는 좀 약간 의외인 게 저도 이제 무용가 출신이고 이제 전공 아니 부전공으로 이제 발레를 했지만 이게 피겨를 하면 점프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뭐 자기 몸을 회전하기도 뛰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몸이 글래머러스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한채영 씨는 누가 봐도 굉장히 글래머스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하고 뛰어내서 나를 착지하고 굉장히 몸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약간 의외라고. 키도 좀 크고. 네, 키도 많이 크고. 그래서 생긴 풍문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한채영 씨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스케이트를 할 수 없었다라는 풍문이 돈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체 구조 때문에 그만둔 건 맞아요. 근데 뭐냐면 키가 너무 큰 거예요. 키 때문에. 스케이트를 타기에는 예. 한채영 씨가 한 168 정도 돼요. 근데 힐을 신거나 이 스케이트를 신으면요 175에서 80까지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키가 크고 몸매가 되게 바비 인형이잖아요. 허리가 좀 많이 아프다고 맨날 그 얘기는 하긴 해요. 네. 키 때문에 피겨는 그만뒀지만 한채영 씨는 여자가 보기에도 너무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몸매. 또 출산을 했는데도 결혼 전과 다를 바가 없는 너무 탄탄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계셔서 이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비결이 있는데요. 피겨 선수 때부터 해온 운동이에요. 한채영 씨는 그 신혼 초에 굉장히 유명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신혼집에 그 러닝머신과 이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집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게 너무 일상생활이 돼버렸고요. 근데 그런 엄마가 아들은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공주님이라고 그래요. 뭐 이런 노력 덕분에 한채영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왕구 업체에서 실시하는 바비 인형 닮은 사람 선발 대회에서 한채영 씨 당당하게 우승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당시 그 한채영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미모의 비법은 바로 피겨다. 이렇게 뽑을 정도로 피겨를 또 사랑한다고 합니다. 네, 한채영 씨 같은 경우는 성격 좋기로 또 유명하거든요. 털털하기도 하고 네. 생긴 거하고 반전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생긴 건 약간 까칠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깍쟁이 같은 네, 실제로 네. 만나면 너무 털털하고 구김 없고 또 주변을 배려 잘하고 사랑받고 큰 굉장히 좀 바르게 잘 큰 여성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본인 말이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내성적이었대요. 그런데 피겨를 하면서 성격까지 덩달아 바뀌게 돼서 자기는 이 운동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피겨로도 잘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그만두고 배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인천에 살다가 어릴 적에 시카고로 이민을 갔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피겨를 했었는데 피겨를 관두고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전유성 씨가 하는 가게에 들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전유성 씨의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개그맨 선배 전유성 네네, 씨요. 전유성 씨가. 그래서 전유성 씨가 이 한채영이라는 친구를 보고 좀 남다르다 싶어서 함께 찍은 사진을 모델 이소라 씨의 매니저에게 넘기게 돼요. 보여주면서 이 친구는 한국에서는 없는 몸매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전해져요. 자, 한채영 씨 언제쯤 작품으로 다시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한채영 씨는 중국에서 많이 활동했죠. CF 활동을 정말 생각보다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네. 일각에서는 송혜교 씨만큼 찍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송혜교 씨가 뭐 화장품이나 이런 좀 약간 어린 젊은 층 타겟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좀 한채영 씨는 많이 찍었다고 해요. 근데 한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연기만 하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예능도 많이 했잖아요. 네. 예능을 해보니까 또 다른 분야의 연예인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즐겁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했던 멤버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잘 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건 MC건 오락 예능 프로그램이건 별로 이제 그렇게 많이 가리고 싶진 않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만 다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아들이 지금 유치원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육아에도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오는 분 또 야구 선수인가 보네요. 네. 예. 저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키가 엄청 크신 것 같아요. 예. 한번 맞춰보세요, 저분 누구. 체력이 안 보여요. 야구 모자를 쓰고 있어가지고요. 예. 자, 저분은 바로 그 배우 윤현민 씨입니다. 예. 예능 나 혼자 산다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드라마 마녀의 법정, 그리고 내 딸 금사월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였던 바로 윤현민 씨인데 이분이 바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아, 이분, 네. 확실히 선수 시절 때와 배우 때의 어떤 인상이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요. 되게 야구 선수 때는 되게 강인한 느낌이에요. 윤현민 씨는 그냥 선수가 아니라 프로야구 선수예요. 2004년 그 청룡기 야구대회에서 타율이 무려 6할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6할이면. 네. 6할을 찍었다고요? 네네. 그 계기로 인해서 고등학교 때 드래프트를 통해서 하나 이글스에 지명돼서 입단을 하는데 이후 이제 두산 베어스로 옮겨서 두산 베어스에서 이제 15타수 6안타 4를 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유지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윤현민 선수가 주 포지션이 외야수예요. 외야수가 되게 치열한 자리인데 거기서 또 2번, 3번을 치는 이제 선수였단 말이죠. 그때도 몸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100m를 한 11초 대 뛰고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고 날렵한 이제 몸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 이런 포지션이에요. 윤현민 씨가 야구 선수를 한 건 어떻게 보면 운명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아버지가 국가대표 럭비 선수셨고요. 외삼촌은 롯데자이언츠 감독이고요. 외숙부는 LG 트윈스 감독 대행이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야구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여기에 중앙대 연극영화과 출신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현민이는 참 잘생겨서 연예인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게 운동해서 안타깝다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도 해요. 아니 그리고 뭐 프로그램에서 저 불의 명곡인가? 거기서 저 이태성 씨도 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둘이서 나와가지고 저하고 박경림 씨 조를 이기고 우승한 경험이 있어요. 누가고 한 소리 아니에요. 세분 다 노래를 잘하세요. 분들 잘하더라고요. 예.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연봉이 어마어마한데 네. 그 윤현민 씨의 연봉이 그때 당시 어느 정도였나요? 네, 19살에 하나 이글스에서 입단을 한 후 2006년도에 두산 베어스로 갔는데요. 당시 계약금이 7천만 원이었고 연봉이 2천이었어요. 그러면 윤현민 씨는 이제 총 9천만 원을 연봉을 받고 야구 선수 생활을 한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저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인은 연봉이 원래 2천만 원 그렇죠. 정해져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니까 저 정도 받은 거죠 처음에. 네. 정말 또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윤현민 씨가 유현진 씨와 친해요.
그러니까 그 유현진 씨가 윤현민 씨 후배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유현진 씨가 한국에 오면 윤현민 씨와 가끔 만나서 밥도 먹는다고 하고요. 하나 이글스에서 같이 한솥밥 먹었으니까. 예. 그리고 윤현민 씨도 미국이 집이라서 부모님이 미국에 계셔서 아마 자유로운 왕래가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유현진 씨 결혼식에 윤현민 씨가 나타나서 화제가 됐었죠. 저도 야구 팬인데 근데 윤현민 선수 시절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건 왜일까요?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하나에 입단을 하긴 했지만 큰 활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으로 이렇게 트레이드가 됐는데 두산에서도 2군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산은 또 이제 신인들끼리 경쟁이 엄청 치열한 또 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안타깝게도 조금 야구 선수 생활을 더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만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배우 윤현민 씨를 만나게 된 거죠. 윤현민 씨는 이제 야구를 하면서 안타도 못 치고 수비 실책도 하고 이럴 때마다 대학로로 연극을 보러 갑니다. 그 연극이 이제 김종욱 찾기. 그걸 보면서 와 갑자기 환한 세상이 보이면서 배우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6개월 정도를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먹고 찾아가서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연기를 배우면서 차근차근 싸우면서 김종욱 작가의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되죠. 아니 그 프로야구 선수였던 분이 맨 밑바닥부터 시작했다고. 네. 참 힘들었네. 윤현민 씨는 뭐 처음 데뷔 때부터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 보면 잘생기기도 잘생겼지만 이게 운동선수 출신이어서 뭔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그걸 이루겠다라는 노력파와 열정이 너무너무 가득한 그런 신인 배우였고요. 거기다가 좀 조금 까탈스러운 느낌인데 결벽증 같은 게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해요. 원래 운동하던 친구들이 그런 게 네, 뭔가 이렇게 좀 정돈되고 깔끔한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여서 본인이 입고 다니는 옷도 보면 정말 셔츠를 흰색 셔츠를 하나 입고 나와도 정말 쫙 다려가지고 입고 나오는데 워낙에 몸이 좋고 얼굴도 잘생겨서 이태원 어디 카페에만 들어와도 여성분들이 다 이렇게 하고 다 한 번씩 봤던 얼굴이에요. 그래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윤현민 씨는 약간 야구 선수 할 때의 그런 습관이나 성향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으로 꼽히고 있어요. 아마 혼자 사는 프로그램 다들 보셨을 텐데요. 당시에 윤현민 씨 집을 보면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결벽증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침대볼을 다 정리를 해요. 예, 근데 아마 지금 박하나 씨 되게 박하나 씨도 운동. 저도 일어나자마자 침대볼을 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인데요. 네, 아마 이것은 야구 선수 할 때의 그 단체 생활의 습성이 아마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나도 군대 때는 했네요. 군대 때는. 남의 것도 해야죠. 예. 안 드셨어요? 왜? 자, 운동선수나 강사를 전직으로 했던 스타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이 일 하시기 전에 전직이 그 홍석천 씨는 잘 알아요. 사실은 S본부 작가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저는 방송 작가 하다가 또 개그맨도 했다가 거기다가 또 리포터도 했다가 방송인이 됐다가 뭐 레스토랑 또 체인 사업을 하다가 여러 군데에 도전을 해서 그걸 또 이뤄낸다는 것 자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군데인데요. 결국은 목표점은 하나예요. 연기자. 우와.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나갈 때 이렇게 직업란 쓰잖아요. 저는 항상 액터라고 써요. 그래요? 네, 죽을 때까지 저는 액터이고 싶어요. 저는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그래야 안 물어보는데 액터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슬리피는 뭐 저도 지금 뭐 전직이 래퍼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지금도 랩을 하고 있습니다. 개그맨으로 바꾼 줄 알고. 곧 앨범 나오잖아요. 꿈을 이뤘지요. 어쨌든 지금 현직은 래퍼잖아요. 전직 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집이 또 힘들어지면서 그냥 뭐 기본적인 뭐 소주집, 맥주집, 뭐 음식점, 뭐 배달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바텐더도 오래 했었고 DJ도 오래 했고. 어울리네요. 식당에서는 일 안 해봤어요? 식당에서도 일 많이 했죠. 돈가스, 순두부. 배달을 했다고요? 배달도 많이 했고. 그러면 저 오토바이 타고? 네.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칼국수집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수염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수염이 항상 있었어요. 수염이. 네.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 나이가 들어 보이고 싶어서 네 계속 거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장님이 왜 뽑았냐고 그래서 거지 같다고. 아유 거지 같은 게 그냥 거지 같은 게 그냥 그래서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자, 저희만 해도 다양한 직업을 거쳐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스타들 중에 의외의 전지를 가진 스타들이 있죠. 네. 네, 누군지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네. 와, 어머, 뭐야? 누구예요? 너무 잘생겼는데? 진짜 잘생겼다. 기무라 타쿠야 아니야? 아, 윤상현 씨다. 맞아요. 그쵸? 이게 기무라 타쿠야 닮은 외모로도 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이제 더 잘생긴 외모였는데 저게 데뷔 전 때 모습이에요. 인천에 있는 경인여대 앞에서 저때 무슨 장사를 했냐. 네. 하루 매출로 월세를 냈다고 합니다. 자, 저희만 해도 다양한 직업을 거쳐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스타들 중에 의외의 전지를 가진 스타들이 있죠. 네. 네, 누군지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네. 와, 어머, 누구예요? 너무 잘생겼는데? 진짜 잘생겼다. 기무라 타쿠야 아니야? 아, 윤상현 씨다. 맞아요. 그쵸? 이게 기무라 타쿠야 닮은 외모로도 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이제 더 잘생긴 외모였는데 저게 데뷔 전 때 모습이에요. 인천에 있는 경인여대 앞에서 저때 무슨 장사를 했냐. 분식집. 네, 한마디로 꽃미남 분식 가게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치 볶음밥이 주력 메뉴였대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이걸 팔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술집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집이 그냥 소위 말하는 대박 가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윤상현 씨가 지금 최정화 기자가 하는 그 말을 본인 입으로 다 해요.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느꼈던 건데요. 보통 자기 작품 얘기하기 바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뭘 했던 말들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윤상현 씨는 저 분식집 얘기만 할 때만큼은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때가 굉장히 화려한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원턱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그리고 그 얘기를 정말 잊지 않아요. 자기 정말 내가 만든 김치볶음밥은 너무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정말 날 보러 오는 여자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거를 정말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요. 그냥 아 그러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근데 저 사진들을 보면 정말 잘생겼거든요. 윤상현 씨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 같아요. 아니 보통 김치볶음밥이 맛없기도 좀 힘들지만 그렇긴 해요. 뭐 윤상현 씨 정도 분이 김치를 볶아서 밥을 해준다라면 여학생들은 그냥 싹싹 비우고 두 그릇 세 그릇 시킬 분이 그럼요. 근데 실제로는 밥을 거기다 남겼대요. 왜냐면 윤상현식으로 왔으니까. 밥은 사실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밥을 쳐다볼 시간이 어딨어요, 이렇게. 얼굴. 장사 수완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게 자리를 딱 보자마자 이곳이다 해가지고 바로 계약을 했고 장사 준비를 하면서도 그 학생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자신의 얼굴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오고 갈 때마다 자신을 보라고 어필을 했다고 했고요. 자신의 어떤 출중한 외모를 마케팅에 활용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웨이브진 머리를 깔끔하면서도 장시간 흘러도 기름지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꽃미남 마케팅으로 매일 여대생들한테 생일 파티도 해주고 요리도 직접 해주고 잘생긴 친구들을 기용해서 전단지도 잘생긴 친구들이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근처에 대학교 여대생들, 뭐 여고생들, 여중생들 할 것 없이 정말 박 터지는 그런 가게였다고. 그 예전에 한양대학교 앞에 그 저기 뭐지 햄버거 가게 남상미 씨 알바할 때는요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그 일대. 그래서 권고사직을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와서 햄버거를 사야 되는데 정말 계속 줄 서서 남았어요. 주변에 이렇게 막 보고 서 있기만 있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예,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저렇게 잘생긴 외모에 근데
반전이잖아요. 잘생겼는데 수다스럽잖아요. 재밌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가 또래의 약간 잘생긴 청년 어떻게 내가 한번 잘해보면 그 약간 여대생들에게 뭔가 희망을 준 거죠. 희망고. 예. 그러면 이렇게 유명한 가게였으면 매출이 대단했겠네요. 예. 하루 매출로 월세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 1년 만에 아파트를 장만한 거죠. 심석천 씨 표정 왜 그러신가요? 부러워서. 야, 분식집에서 아파트를 마련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꽃미남 마케팅이 정말 성공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저도 꽃미남 마케팅을 처음에 해봤는데 진짜 여성분들 고객이 많아요. 근데 꽃미남들이 오래 못 있습니다. 예, 왜냐면 다른 손님들이나 다른 가게에서도 탐을 내요. 그래서 돈을 더 준다고 하고 이렇게 몰래 데려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부분은 사장이 부인이 꽃미남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요. 남 기사님!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없어 보이잖아요. 참으세요. 사실 윤상현 씨가 또 분식집을 그 많은 직종 중에 분식집을 창업하게 된 이유도 있었는데요. 광고회사에 다니다가 오늘 너무 지겹더래요. 이 생활 자체가. 그래서 이 회사를 때려치우고 박차고 나오게 되는데 부모님이 이걸 곱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지원이 다 끊긴 거예요. 그래서 윤상현 씨가 직접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게 됐는데 그 후로 10년 넘게 막노동부터 호프집 아르바이트, 주유소 아르바이트까지 만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 온갖 일용직은 내가 다 전전하고 다녔다. 나는 생활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식집을 열기 위해서 윤상현 씨가 공중에 매달려서 아파트 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끈 하나에 매달려서 동 호수 이렇게 칠하는 거 위험한 있잖아요. 거. 네, 그 일을 하면 일주일에 한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모아서 분식집을 차린 건데요. 장사 수완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그때 만약에 계속 그 윤상현 씨가 분식집을 했더라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뭐 백 선생이 아닌 윤 선생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분식점을 왜 그만둔 거죠? 장사가 정말로 잘 돼서 1년 뒤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접고 32살의 나이로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뒤늦은 나이에 했기 때문에요. 뭘 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윤상현 씨가 해온 많은 경험이 좋은 배우가 되는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모습의 삶을 보여주는 게 배우잖아요. 그걸 현실 속 삶에서 많이 경험했고 또 그래서 윤상현 씨 연기가 공감이 가는 그런 멋진 연기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연예계에도 여러 스타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벼락 스타가 되는 스타들도 있고 윤상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쌓아온 상황에서 이제 정말 스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기를 할 때나 어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과거에 힘들었던 혹은 뭐 다양했던 그 삶의 경험들이 아마 본인의 연기에 굉장히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연예인들 응원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응원을. 저랑 삶의 궤적이 좀 닮아 있어요. 뭐죠? 어떤 면에서? 갑자기 동일 씨. 아니 저도 이제 사실 이 윤상현 씨처럼 굉장히 많은 삶의 경험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아픔, 그 고뇌들이 지금 녹아요. 아니 곱게 잘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네. 예전에 UHF, VHF 그 채널 돌리는 거 있잖아요. 딱딱딱딱딱. 그걸 이제 나사를 박습니다. 11개를. 손잡이 안에 나사를 박아요. 그게 제 첫 아르바이트. 11살쯤에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다 박으면 9원인가를 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박으면 나이가 많으시네요. 보릿고개 겪고 이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윤상현 씨랑 삶의 궤적이 같다라고 하시는데 그 알바를 할 때 주변에 그걸 보러 온 사람들이 좀 40명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분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최고의 스타인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원빈 씨. 네. 원빈 씨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영화 속 아저씨에서 머리를 미는 모습. 그리고 데뷔 때는요. 큰 배를 끌고 웨이브 중 단발머리로. 그쵸?
맞진 않는데 맞진 않아. 정말 잘생겼네. 진짜 어머 다시 봐도 너무 잘생겼다. 야. 말도 없어요. 대사도 없고요. 그냥 멍멍이랑 지나가는 그 맞아. 그것도 정말 눈빛 한번 스치고 하는 건데도 여성들의 기억에 남을 만큼 정말 강렬했어요.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어쨌든 이렇게 원빈 씨 하면 생각나는 그러한 주요 장면들과 원빈 씨의 과거, 전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원빈 씨의 전직은 바로 자, 이분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최고의 스타인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원빈 씨. 네. 원빈 씨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영화 속 아저씨에서 머리를 미는 모습. 그리고 데뷔 때는요. 큰 배를 끌고 웨이브 중 단발머리로. 그쵸? 맞진 않는데 맞진 않아. 정말 잘생겼네. 진짜 어머 다시 봐도 너무 잘생겼다. 야. 말도 없어요. 대사도 없고요. 그냥 멍멍이랑 지나가는 그 그것도 정말 눈빛 한번 스치고 하는 건데도 여성들의 기억에 남을 만큼 정말 강렬했어요.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어쨌든 이렇게 원빈 씨 하면 생각나는 그러한 주요 장면들과 원빈 씨의 과거, 전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원빈 씨의 전직은 바로 원빈 씨의 전직은 바로 헤어 디자이너. 처음 듣는데? 네. 머리 자기 헤어를 했었다고요? 이거 약간 제 전공인데. 정확히는 헤어 디자이너 되기 전에 미용 보조였어요. 데뷔 전에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이제 미용 보조로서 일을 했는데 이 미용실의 원장님이 원빈 씨의 친누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형과 누나가 운영하는 그 미용실에서 청소하는 일부터 뭐 손님들 샴푸해주고 또 파마나 염색을 하면 그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미용 보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장사 잘 됐겠다. 거기도 잘 됐겠네요, 진짜. 예. 샴푸하러 매일 가죠, 그럼. 머리 집에서 안 감고. 그럼요. 아니지 머리 집에서 감고 가죠. 냄새 나면 안 되니까. 감고 싹 말린 다음에 저희 샴푸를 왔어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정말 넋없이 정말 한심한 분들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정말로 그 동네 주민들이 원빈 씨를 보려고 막 모여들었고 지나가는 학생들도 그 미용실에서 원빈 씨를 바라보면서 지각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그 아까 말했다시피 원빈 씨에게 매일같이 샴푸를 받으러 오는 손님이 있었어요. 뭐 하루에 막 두세 번씩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정말 대단한 팬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미용실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죠. 그래서 그 아저씨에서 머리 미는 게 좀 자연스럽게 그랬구나. 끊김이 없잖아요. 네, 배웠었으니까. 그 장면은 원래 대본에 있었기 때문에 뭐 원빈 씨가 만들었다 그런 정도는 아닌데요. 분명한 건 원빈 씨가 헤어스타일에 대한 분명히 자신만의 고집이 있었고 스타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장면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박하나 씨 말씀하신 그 프로포즈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원빈 씨가 머리로 한쪽 눈을 가리고 나오는데 이게 원빈 씨의 아이디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헤어스타일 덕분에 굉장히 묘하고 신비로운 원빈 씨의 역할이 완성됐죠. 프로포즈 이제 드라마 할 때 1화인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원빈 씨 정말 신비주의로 대사 한마디가 거의 없었어요. 드라마에서 머리 길게 해갖고 강아지를 이제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PD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나 그 강아지 조심해라. 너보다 출연료 더 많다. 강아지가 그때 50만 원이었는데 원빈 씨는 그보다 낫다는 거죠. 사실 원빈 씨 보면 굉장히 미적 센스가 있어요. 옷 입는 거라든가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이렇게 보면 미적 감각을 그냥 타고난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감각 자체가 타고난 배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원빈 씨는 원래 지인들의 조언은 좀 잘 수용하는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자기가 좀 고집을 부리는 포인트가 있대요. 그게 바로 패션과 헤어스타일입니다. 바로 예전에 함께 일했었던 강은수 스타일리스트가 원빈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원빈 씨는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머리나 메이크업을 할 때 어제는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주시네요. 어제는 이 제품을 썼는데 오늘은 이 제품을 써주시네요. 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보통 남자 배우들이 뭐 쓰는 그 제품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고 그냥 잘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인의 색깔을 강하게 나타내는 원빈 씨의 좀 유일한 시간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빈 씨가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다는 풍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사실입니다. 춘천에 있는 강민 카센터에서 정비사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파견직으로 그쪽에 발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실습 나간 거죠? 실습을 나간 거죠. 네네네. 그래서 손재주가 워낙 좋고 성격도 좀 꼼꼼한 편이라서 그 안에서도 성적을 좀 잘 받은 편이라고 저는. 원래 이제 원빈 씨가 이제 춘천공고 자동차과를 나왔어요. 자동차 정비가 전공인 거죠. 당시에 때 집안이 좀 어려워서 이제 빨리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빨리 취직을 해가지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취직을 한 거였죠. 차를 또 워낙 좋아하기도 합니다. 운전도 좋아해서 카레이싱 자격증도 있고요. 미용이든 자동차든 원빈 씨는 뭐 어떤 일 했어도 잘했듯 싶어요. 예. 그런데 원빈 씨가 이 말도 없고 조용한 성격인데 그런 원빈 씨가 어떻게 배우할 생각을 한 건가요? 19살인 고3 때 누나 미용일을 돕겠다고 상경을 한 뒤에 원빈 씨가 미용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간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옛날 제일방송에서 운영하는 드라마 문화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연기 수업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배우의 그 싹이 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쁘기만 하고 사실은 연기를 너무 못하니까 처음에 뒤에 서 있는 역할이었대요. 그러니까 대사가 하나도 없이 마치 나무처럼 서 있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원빈 씨가 너무 예쁘고 잘생겨서 시청자들의 문의가 폭발해서 정말 문의 전화가 폭주해서 나중에 주인공이 결국은 됐다라고 합니다. 시청자들도 봤지만 이 방송을 정말 주의 깊게 본 사람은 고 앙드레긴 선생님이었어요. 앙드레긴 선생님이 바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5시 30분부터 43분까지 나온 애가 누구냐라고 수소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댁에 가봤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각 채널의 TV들을 다 있어요. 다 틀어놓고 계세요. 방송국 모니터 실처럼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네, 다들 익히 유명하지만 그 앙드레 김 선생님의 패션쇼는 당대의 장동건, 차승원 그리고 김희선 씨까지 정말 많은 톱 배우들의 등용문이었잖아요. 근데 원빈 씨를 가만히 보니까 이 워킹할 때는 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앙드레 김 선생님 딱 보기에 쟤는 그냥 말 안 하고 잘할 것 같다라는 딱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 메인 모델을 꿰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완전 신인일 때인데 그 메인 모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앙드레 김 선생님이 돈을 많이 주셨네요. 사실은 우리 사람 보는 눈이 다 비슷하잖아요. 아무리 강원도라고 한들 갑자기 이상한 사람의 미의 기준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 TV가 있는데.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당연히 원빈 씨 보면 잘생긴지 중학교 때부터 다 알았겠죠. 그럼 고등학생 그 선생님도 야,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이런 얘기 당연히 하셨겠죠. 본인도 난 잘생겼구나. 난 배우를 좀 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을 거라고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너는 왜 이렇게 딴지를 거냐?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원빈 씨가 2010년 영화 아저씨 이후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언제까지 저희의 애를 태우실 건지. 아니 그 축구 게임만 하신다면서. 아무래도 작품을 고르는데 좀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별명이 7년이 걸려요. 한 4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선 배우라고 불리긴 하는데 이제는 바꿔서 축구 좋아하시니까 월드컵 배우로 4년마다 월드컵 배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2010년 이후로 8년 동안 지금 작품을 안 했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중년이 됐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원빈 씨가 워낙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 영화를 하게 되면은 출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그 예상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 활동을 안 했냐면은 그 개그맨 조윤호 씨가 같은 축구단에서 이제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이걸 해주셨는데 이제 아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원빈 쪽으로 오길래 원빈 씨가 또 사인해야겠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오면서 와 조윤호 아저씨 사인해 주세요. 원빈 씨를 모자를 볼 정도로 너무 오래 쉬어서 그 정도의 이제 지경까지 이뤘다고 합니다. 배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원빈 씨가 워낙 우리가 이 원빈 하면은 아저씨라는 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너무나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저씨를 뛰어넘지 못할 경우에 원빈 씨에게는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복귀 안 하느냐, 왜 너무 길어지냐 이런 걸 할수록 그를 더 멀리 가게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다린 동안 원빈 씨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을 놓쳤냐면은 첫 번째 태양의 후예 유시진 역할을 놓칩니다. 송중기 씨가 하게 됐죠. 두 번째가 부산행의 공유 씨 역할을 놓치죠. 이거 정말 아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남도에서 또 송중기의 역할 원래 원빈 씨 거였어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그 대박난 신과 함께 요 역할도 놓칩니다. 신과 함께 어떤 역할이요? 요 역할은 작가님이 원빈 씨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정우 씨 역할. 하정우 씨가 하게 됐네요. 그리고 신과 함께의 경우에는요. 너무나 많은 배우들한테 갔는데 원빈 씨가 안 하면서 감독도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따로 세 판을 짜서 우리가 하정우 씨를 볼 수 있었고 김용화 감독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원빈 씨를 기다린 팬이 이렇게 있고 또 원빈 씨도 아마도 본인도 작품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내가 이걸 해서 괜찮을까라는 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최민식 씨가 올드보이에서 아주 강한 역을 맡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굉장히 또 부드럽게 다가온 것처럼 그러니까 원빈 씨도 좀 그런 부담 좀 내려놓고 아주 뭐 작은 역도 괜찮고 아니면 뭐 카메오도 괜찮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를 좀 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부담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스타들의 다양한 전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배우로서 또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정말 밑바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풍물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궁금해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